네, 한 달 만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와. 예, 살아있다는 의미로 네.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아니 사실 근데 파토님 그렇게 아픈 건 아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파토님 죽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 자꾸 보내시고 걱정하시더라고요. 누구든지 안 죽는 건 중요하니까요. 아 그건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모두에게 할 수 있는 덕담이네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네. 네, 부자 되세요처럼 옛날에. 아니 약간 너무 진지하게 걱정하시니까 파토님이 뭐 좋은 편은 아니나 그 정도 아니라고 본인 입으로 한번 말씀하시죠. 네, 저는 죽지 않습니다. 일단 죽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500년을 산다고 얘기 드렸는데 분명히 방송에서 여러 번.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안 가나요? 자, 죽진 않고요. 네. 건강은 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체력도 그렇고 또 올여름에 또 사실 엄청나게 더울 줄 알았는데 그냥 덥다 말았어요, 그죠? 아 진짜? 아닌가요? 또 올해 되게 더웠죠. 사실 제가 안 돌아다 몸이 안 좋아서 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네.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으면 괜찮죠. 요 며칠 살짝 꺾였죠. 네, 살짝. 저는 일단 살아 있고요. 네. 당분간 살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날씨 얘기를 하면 그렇죠. 기상 얘기. 네. 네. 기후 네, 얘기를.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올여름에 참 이상한 일들도 많이 있었고 네. 지금 로도스섬 불타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 그리스에. 네, 네, 네. 네, 여기저기 터키, 그리스 불타고 있다고 하지만 로도스섬은 제가 가서 며칠이나 있었던 데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네. 정말 잊을 수 없는 곳인데 거기가 불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또 이런 남의 얘기 같지 않잖아요. 이런 순간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극지 전문가이자 기후과학자이신 김백민 부경대학교 환경해양대학 교수님 모시고 오.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해 진상부터 대책까지 뽕을 뽑아보자. 아. 네,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적절하네요. 정말 적절합니다. 정말 적절합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 제가 그 기후 관련돼서 걱정도 되게 항상 많고 네. 한번 얘기를 해야지라는 얘기를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좀 좋은 어떤 분을 모셔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사실 이 책을 내셨습니다. 조금 언제 나왔죠 책이? 올해 7월에 나왔습니다. 네, 올해 7월에 나왔죠. 지금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된 지났습니다. 책인데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줄을 쫙 끊고 답을 찾을 것이다가 이 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뭐 이제 과거 상상력을 같은 좀 건가요? 자극하긴 하는데요. 네네. 올바른 답, 여러 가지 답 중에서 네. 정의로운 답, 올바른 답을 아하, 찾을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라는 책을 보고 제가 이 책을 쓴 분을 모셔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 일단은 그 기후책 중에 일단 한국인 저자라는 점이 저희가 모시기에 매우 적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기후책들을 보면서 좀 되게 답답하고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그거 좀 너무 알겠는데 겁주는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우린 다 망했어. 이제 우린 다 죽었어.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이제 뭐 어떻게 네. 해도 우리는 불바다를 면하지 못해 이런 책들이 사실 좀 되게 많아서 물론 맞아요. 이제 그런 네. 책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있지만 네. 좀 그 막막하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책은 마치 답이 있는 척하고 있다는 점이 네 일단 마음에 되게 들었습니다. 책도 사실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책 내용과 이제 네, 그러나 관련된 얘기들을 저것은 이제 뉴턴의 발가락에 사는 것이고 우리는 오프닝이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면 어디를 가야 되냐? 화성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화성. 진짜요? 가깝고 싸고.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네. 화성 말고 뭐 어디 가겠어요? 우리 무슨 감자라도 키워 먹을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죠 지금. 그러니까요. 무슨 워머를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영화처럼. 네. 당장 화성 가면 진짜 감자, 고구마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싫어하잖아요. 자, 예. 오랜만에 나와서 제가 좀 과한가요? 어쨌든. 어쨌든. 나은 것 같긴 한데. 자, 화성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일단은 좀 화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가서 뭐 탐사선도 3개나 가 있고 좀 캐나다가 또 로버를 보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뭐 중국, 미국, 뭐 UAE 뭐 등등 다들 화성 이주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네. 헷갈리게 말하지 말고요. 잠깐 네. 제가 할 지금 뻔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네. 내가 나오면 이건 맛있어야죠. 네.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보낸 그 로버 퍼시비어런스가 사실은 화성 암석 이런 걸 채집한 다음에
나중에 딴 게 가서 가져온다 이제 이런 네, 네. 계획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네, 이게 그 암석을 어떻게 채집을 하냐면 그 속이 비어 있는 암석 코어링 비트가 있고 그다음에 2m 길이의 로봇 팔 끝에 있는 드릴이 있어요. 이걸 이제 파가지고 이제 안에 속이 비어 있는 그 암석 코어링 비트인지 뭔지에다가 암석을 넣어서 꺼내겠다는 생각인 건데 암석 샘플 수집은 이런 게 참 저는 불편한 게 뭐냐면 모든 부품이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무런 암석도 채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정확히 팠고 네, 팠는데 데이터에 손에 잡힌 게 없는 거예요. 네, 송신된 데이터에 아무 정보가 없는 거죠, 암석 정보가.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어떤 방해 공작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진지하게 그러지 마시고 좀 아니 그냥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하네요. 아, 네네. 되게 금속 장갑이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금속 장갑판 같은 거에 드릴이 부딪혔거나. 그렇죠. 네, 실드. 네. 그 밑에 이제 지하 기지를 보호하고 있는. 지오 프론트를 보호하고 있는. 자, 그래서 연구팀들이 이 샘플을 왜 수집에 실패했나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 제니퍼 트로스퍼라는 여성이 퍼시비어런스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네네. 이분이 말하기를 코어링 과정에서 암석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응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건 모른다는 얘기 같죠, 그냥? 네. 예상치 못한 반응을 했을 것이다.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예상치 못한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초합금으로 만든 초합금 실드. 실드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초합금 실드를 제외한. 초합금 실드의 가능성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고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지구에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그 말하자면 컨테이너 안에 이게 뭐 어떤 식으로든지 담겨야 되는데 그게 뭐 말하자면 뭐 어떻게 다 튀어서 바깥으로 나가서 안 보인다든지 뭐 이런 식의 뭐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사실 그동안 유로보가 갈 때마다 좀 노력을 했었어요. 네, 네. 2008년에 피닉스 착륙선이 이제 끈끈한 토양을 좀 수집하려다 그것도 안 됐고. 그 다음에 큐리오시티하고 인사이트 탐사선도 바위 표면 자체에 균열 문제가 있는 바람에 암석을 결국 수집을 못해서 지금 3번에 걸친 실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참 사실 그런 게 사람이 가면 손으로 이렇게 집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끝이잖아요. 네, 집어서 그죠. 뭐 비커든지 어디 넣으면 주머니에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 첨단 기계를 보내도.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인간이 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가서 저희 개척도 하고 곡괭이 같은 거로 다 이제 밭도 일구고 하면 내가 답답해서 그냥 직접 가서 답답해서 네, 이렇게 네. 빨리 사실 이명환 박사님이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생명 확인하는 것도 이 기계가 꼭 보내면 네. 아무것도 아닌 것도 생명으로 볼 수 있고 생명도 확인을 못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가면 금방 할 수 있다고. 그렇죠. 보면 알죠 바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화성에 이주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난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사실 같고요. 이 문제로 이주 못하고 있는 거 맞죠? 예, 이 실드가 있으면은 거기 문명이 있으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근데 우리가. 네. 잘 생각해보면 지금 그 기사 자체는 이주 얘기는 일도 없긴 하고요. 하긴 한번 해야 네, 이게 어떻게든 갖다 붙이면 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저의 이런 모습 오랜만에 보시잖아요. 즐겁죠? 네. 여러분 다 즐거우실 것 제가 같아요.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제 책을 보면은 금성이 네. 불타서 네. 네. 이제 온실효과. 네, 온실효과 때문에 불타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행성으로 변해버리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물도 흐르고 강도 흐르고 굉장히 그런 때였죠.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지구가 여기서 조금이라니까 지질학적 시간으로 네. 그런 운명에 필연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화성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태양계에 다 살고 있잖아요. 네. 태양이 점점 팽창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화성이 지구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조건을 갖출 수 멀리 있는 가야지 되니까. 네. 네. 날이 올지도 모르죠. 그리고 혹시 그 청취자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구가 금성같이 되는 거는 언제쯤 후에입니까? 네, 내후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한 1억 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네네.
1억 년이면 짧은데요. 지구의 나이로는 한 1년이 되는 거죠. 네. 지구가 지금 45억 살 살았으니까. 제가 500년 살아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죠. 네. 지금 전쟁 기념관에서 투탕카멘 뭐 특별전 이런 거 하거든요. 네. 500년을 살겠다 이런 말을 하면 자꾸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몇천 년이 지나 살아서 돌아온 뭐 투탕카멘 뭐 이런 얘기. 진짜 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500년이라고 말씀하시면. 두고 보세요. 투탕카멘이 영원히 살듯이 사는 네. 것 같아가지고. 네. 물론 여러분은 500년을 못 살 거기 때문에 두고 볼 수 없겠죠.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제 낭보. 우리가 화성에 이주함에 있어서의 낭보인데 네. 지구를 버리고 이제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거대한 로켓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가야 되니까요. 네. 이번에 우리 다들 그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스타쉽은 아실 거예요. 네.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스테인레스 스틸로 예, 만든. 이렇게 후지게 만들어서 되겠느냐 제가 그런 욕도 했고 막 흐물흐물하게 막 뭔가 그 네. 망치로 두들긴 것 같은 후지게 생겼죠. 네.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후진가요? 아니 왜 이렇게 약간 저게 가겠어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네. 확대해가지고 굳이 확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네. 근데 이게 뭐 발사하다 실패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이 원래 스타쉽이 이 스타쉽 상태로 발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밑에 바로 그 거대한 슈퍼 헤비 추진체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타쉽 밑에 훨씬 더 큰 슈퍼 헤비 로켓이 붙은 상태로 지상에서 발사한 다음에 대기권에 올라간 다음에 이제 스타쉽이 자기 로켓을 추진을 해서 화성을 향해 가는 뭐 달을 향해 가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조립 과정이 끝나고 이 로켓이 공개된 것이죠. 우리를 100명을 태우고 화성에 보낼 수 있다고 말하는 네. 이 거대한 120m 높이라서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모든 로켓 중에 가장 큽니다. 와. 세턴 5 뭐 다 포함해가지고 와. 해발 0에서 120m만 돼도 그래도 많이 아주 올라간 거죠. 그 산이잖아요. 그냥. 산이죠. 네. 이때 저 정발산 이런 거 보면 되게 낮으니까 네. 저 일산에. 그래서 이제 이 달과 화성 탐사용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스타쉽 높이가 50m예요. 그리고 슈퍼 헤비가 70m. 이렇게 해서 120m 높이로 저는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아주 좀 장관입니다. 또 이제 세턴 5 로켓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아주 동그란 원통 스타쉽 같은 느낌으로 슈퍼 헤비까지도 동그란 원통으로 쫙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멋모르고 그리던 그 로켓 모양 있잖아요. 대충 동그란데 날개만 붙어 있는 거. 네. 그런 비슷한 형체를 또다시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머스크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이다. 무슨 결론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꿈은 네. 우리는 이런 로켓을 우리가 손으로 그리던 그런 로켓을 갖고 싶었지 막 복잡하고 이상한 거 갖고 싶지 않았잖아요. 전 딱히 그렇게 뭐 디자인에 대한 취향이 명확히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요즘에 그 뭐 기후변화 뭐 탄소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 부자들이 로켓 쏘는 취미에 그러니까 저게 저 탄소 그러니까 약간 좀 재수없다는 마음과 같이 탄소를 저게 저렇게 막 배출하는 거 저거 봐도 되냐? 넌 쓸데없는 취미에 저렇게 해도 되냐라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타당하죠. 어느 네, 정도. 그러니까 예. 보기 싫다라는 느낌과 함께 또 사실 타당한 면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의 논리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우주로 나중에 인류가 나갈 때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게 살짝 좀 먼 얘기 같고 그럼 뭐 진짜 직접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되겠어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 면이 있는데 네. 파토니 같은 분이 있는 걸 보면 그런 얘기도 먹히는구나 싶은 생각이 아니 우리 교수님도 것 결국 같습니다. 이제 답을 찾아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지구에서 답을 찾자는 얘기였는데 네, 여기 지구를 위한이라고 명확하게 써두시긴 하셨는데 지구는 이제 지구를 위해 남겨두고 인류가 떠나야지 지구를 위한 거예요. 그렇군요. 아시겠지만 네. 인간이 뭐 매트릭스에서 나오듯이 뭐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고 하잖아요. 네. 암적인 존재라고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파토님 약간
약간 뭐지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도 좀 하시고 있죠. 혼자만의 세계에 네, 빠져서 너무 그러면 안 되고 면벽 소양이 과하다라는 네.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사실 저는 화성에 가서 뭐 화성을 테라포밍한다 이런 생각에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뭐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그 돈 있고 그 힘 있으면 지구를 고치면 되죠. 네, 그죠? 거기까지 안 가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00명을 태우는 이 로켓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게 한 10,000번 가면 100만 명 가는 거고. 그죠? 그러네요. 예. 예. 10만 번 가면 1,000만 명 가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말이 10만 번이지 사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0만 대를 만들면 한 번만 가면 되긴 하지만 사실은 저기 머스크는 그 위성도 막 몇만 개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한꺼번에 60개씩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약간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각각- 항공 우주 산업이라고 네. 하면 그러니까 위성을 쏘고 뭐 지구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런 거는 명확하게 기후 변화에 도움을 주는 방향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항공 우주 산업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틀린 말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주 관광을 하는 게 과연 맞나라고 얘기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약간 뭐 거기에 흥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네. 좀 고민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네. 저 요즘 최 팀장님이 언젠가부터 계속 얘기 드리지만 그 급진주의자가 되셔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뭐지 급진 자연 행동가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니 그런 거 치고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걱정. 모든 기계 문명에 반대하는 분으로 아니 드러나셨기 그렇지 않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 누군가 걱정은 해야 되니까요. 네. 네. 그 누군가가 바로 최 팀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인물. 아니야. 네. 그렇게 말하면 정말로 그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너무 에어컨 안 켜면은 단 1초 버티지 않으려고 하는 제가 너무 민망하고요. 근데 정말로 에어컨 안 켜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네. 그 에너지 아끼고 뭐 네, 네. 기후 이유 문제로 그런 걸 제가 직접 뭐 말씀을 들은 적도 있고 근데 본인의 신념은 있지만 가족들은 또 무슨 죄인가 그런 생각도 살짝 좀 복잡한 생각이 들긴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테드에서도 그런 걸 봤는데 세탁기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에어컨도 없으면 발명이 안 됐으면 모를까? 그러니까요. 에어컨이 있는데 이걸 안 쓰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죠. 그게 항상 문제죠. 에너지가 생기면 그리고 기술이 생기면 우리는 사람은 그거를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태해지고 맞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현명하게 이제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그건 그렇고 너무 진지하게 간 것 같아서 오프닝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네. 어쨌든 이 스타쉽은 올해 내로 이제 연내 궤도 시험 비행을 하겠대요. 이 로켓을 전체로 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그동안 스타쉽은 그냥 수직으로 발사됐다가 내려오고 뭐 이런 것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쵸. 뭐 대기권을 벗어나가지고 무슨 궤도 비행을 한다거나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에너지도 없는 거고 스타쉽은 사실. 그래서 그걸 이제 올해 텍사스 발사장에서 뭐 발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아 조만간에 이게 뭐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킬 수는 없겠지만 조만간에 달이든 화성이든 사람을 보내는 그런 시도는 하겠다 스페이스X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뉴턴의 발가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자 오늘 뉴턴의 발가락은 극지 전문가이자 기후과학자이신 김백민 부경대학교 환경해양대학 교수님을 모시고 네 기후변화, 기후위기 그리고 온난화 기타 등등 탄소 문제에 대해서 뽕을 한번 뽑아보자 이런 관점인데요. 제가 아까 제목을 좀 오염시키긴 했습니다만은 지구를 위한 답을 찾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구를 떠나고 지구를 살려주자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지구와 함께 함께 살자. 잘 살자 이제 이런 얘기고 지구상의 생물도 마찬가지고 사실 생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지금 좀 지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를 보면 아까 최 팀장 얘기한 것처럼 다 죽는다 진짜 끝났다 우리는 우리 이 인류 문명은 끝나고 이제 옛날 대홍수 때처럼 아틀란티스가 멸망할 때처럼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돼야 되는 것인가 나중에 부터 시작해서 한라산 위에 배를 만들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네. 아니면 그 반대쪽 끝에는 온난화가 없다는 주장까지도 계속 지금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책을 보면 저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일단 기본적으로 관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6도의 멸종으로 우리가 지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6도. 예. 아니면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3도의 희망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그 6도, 3도는 그 산업혁명 이후를 통틀어서 얘기하시는 예, 거죠.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 증가. 예. 지금까지 이제 1.5도 정도 올랐으니까 네네. 나머지 뭐 네. 3.5도 더 네. 오른다던가 뭐 네. 1.5도 더 오른다던가 이런 관점이겠죠?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IPCC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 IPCC라는 기관은 어떻게 보면 기후과학계 바이블 같은 네. IPCC 보고서를 한 6년, 7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내는 그 기관인데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죠. 기후변화 간 정부 간 패널. 네네. 그런데 거기서 내는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진짜 기후과학계 바이블이에요. 생명체계. 거기 나오는 게 팩트다. 네. 이렇게 보는 데인데 거기서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약 3도에서 3.5도 그 정도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다. 산업혁명 때부터 봐서. 예. 네. 그 전제가 있죠. 네네. 지금처럼 살아가면 예. 별다른 노력 안 하고 어. 지금처럼 살아가면 그 정도 온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네.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6도의 멸종을 얘기를 하는가? 기후과학계의 어떤 명확한 입장이 그런데 그러니까 IPCC는 한 번도 6도의 멸종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IPCC가 얘기한 건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최악의 보고서에 시나리오. 네, 최악의 네. 시나리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시나리오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정한 건 앞으로 지금보다 화석 연료를 4배 이상 더 사용하는 시나리오거든요. 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석탄과 석유를 우리가 2100년까지 더 4배씩이나 쓰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러진 않겠죠. 그러진 않겠죠. 네. 예. 그 전에 그렇게 하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 전에 자원이. 정답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 그 지질학자들이 2070년이 되면 석유가 이제 바닥이 난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죠. 그래서 그거를 과학자들은 기후과학자들은 이게 그냥 하나의 뭐 우리가 시나리오로 이해해 달라라고 얘기를 써놓은 거를 이제 그게 와전된 거죠. 근데 기자들이 그걸 옮기면서 좀 더 이제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이제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었겠죠. 좋은 네. 의도로. 그러다가 약간씩 조금 과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번에 IPCC 보고서가 나오면서 제일 많이 그 그러니까 나왔던 헤드라인 중에 하나가 뭐 향후 20년간은 무조건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 사실 이건 사실이기는 하잖아요. 네, 팩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훑어봤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먼저 1.5도씨가 올라가는 게 2018년 보고서에서 제시한 때보다 앞당겨졌다는 게 일단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2040년 이내에 1.5도가 올라갈 거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 2040년까지는 무조건 나빠진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4.5도로 올라갈 것인지 1.5도 선에서 잡을 수 있을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게 사실 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확합니다. 네,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해놓은 짓들이 앞으로 2040년까지 계속 몰릴 거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지금까지 다음에. 하던 대로 계속 할 건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다음 결정이 된다. 거기에 그 아까 말씀하신 뭐 6도인지 3도인지를 결정하는 그 선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좀 뭐랄까 균형 맞추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또 너무 많은 사인들이 우리가 진짜 당장 큰일 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막 여기저기 산불 너무 많이 나고 뭐 어디였지? 시실리가 48도 뭐 거의 50도. 이탈리아 남부가. 네네. 이탈리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그 유럽에서 역사상 가장 더운 날로 기록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냉방량이 급증하면 정전 사태 오죠. 그럼 사람들 뭐 열사병으로 죽고 막 이러니까 약간 진짜 이게 좀 약간 멸망 시나리오처럼 사람들한테 느껴져서
이게 진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좀 나쁘게 느껴지는 문제가 있고 또 언론들이 그거를 뭐랄까 굉장히 좀 무섭게 네. 자극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뭐랄까 그냥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애쓰는 게 이게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것처럼 들릴까봐 저도 약간 신경 쓰이는 게 그쵸. 있는데 그쵸. 네, 그거는 아니고 그냥 그쵸. 이제 말하자면 과학자들이 기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네. 그냥 저희는 말하고 싶어서 네. 네, 오늘 박사님하고 같이 네, 자리를 네.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올해 정말 이상하잖아요. 너무 네. 많은 그 이상기후 네. 현상들이 도처에 일어나고 네.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매년 일어난다라고 음. 하면 이건 정말로 심각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모든 게 기후 연구를 하고 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 자연에는 굉장히 큰 변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유독 심했으면 내년에는 또 좀 덜하기도 하고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좀 과한 것 같아요. 극한 자연이 한번 해봐. 니네 계속 그러면 네. 앞으로 이런 극한의 맛을 매년 보게 될 것이야라는 거를 네. 또 약간 이렇게 시전하는 네, 네. 네. 그런 해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또 예를 들어 뭐 한 10년, 10년 전만 봐도 뭐 10년대까지, 2000년부터 2010년대까지 우리 기후과학자들은 기후변화 휴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지구 온도가 이상하게 탄소는 계속 배출하고 있는데 맞아요. 안 올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바로 또 이제 그거 봐라 이제 그거 봐라. 지구 온난화 다 맞아요. 끝났다. 네, 네. 냉각화 온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 간사한 거죠.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 지금 막 이렇게 난리가 날 것처럼 하다가도 내년에 별로 안 더울 수도 있어요. 당장 작년만 봐도 덥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는 작년 안 더웠죠. 최장기간 홍수, 그죠. 최장기간 네, 네. 장마가 있었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진 게 자연이고 매해 보면 이렇게 출렁출렁거리지만 서서히 지구는 온도는 상승하고 예, 그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단계죠. 예.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팩트 체크를 우리가 네네. 여러 번 얘기는 하긴 했지만 한번 이제 쭉 해보자면 네. 일단은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거나 기후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옛날에 뭐 5억 년 전 이럴 때는 뭐 지금보다 훨씬 뜨겁고 평균 기온이 뭐 30도가 넘어가고 이러던 시대가 있었는데 네네. 우리는 없었지만 다들 잘 살았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된 거냐? 그때는 인간은 없었죠. 그렇죠. 그럼 그때는 왜 뜨거웠고 지금은 네, 뭐 그럼 네. 인간이 이러고 있는데 훨씬 그때보다 덜 뜨거운데 이건 뭐냐 이런 얘기들을 또 하거든요. 네네. 그때 그 지구가 이렇게 뜨거웠던 것도 네. CO2 때문이긴 하죠. 네. 어떻게 보면 지구 전체의 기온을 결정한 요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그 요인인데요. 첫 번째는 햇빛이 셌나 약했나. 네. 그리고 햇빛을 많이 지구가 반사하는 조건이었나 아니었나. 그게 첫 번째고 외부로 들어오는 에너지. 네. 두 번째는 우리 지구 내부에서 열을 가두냐 마냐겠죠. 그게 바로 온실 효과죠. 네. 제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체 지구의 온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사실은 45억 년 뒤쪽 아주 먼 과거로 가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지구 내부의 열. 근데 우리 지구 내부의 열이 우리 지구가 지각이 형성되면서부터 이 지각은 이제 열 전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래서 마그마가 뭐 태양만큼 이렇게 지구의 핵은 그쵸. 뜨겁긴 하지만 네. 그게 그 열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되지 않아요. 대신 그 열이 전달되는 루트가 딱 하나 있죠. 화산이요. 화산이요. 예. 근데 화산이 폭발이 될 때 그 열이 직접 전달되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물과 수증기와 이산화황 같은 것들이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후를 바꿨던 거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랜덤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기후는 사람 없이 사람이 이제 나타난 건 이제 인류가 나타난 건 약 80만 년 전부터니까요. 거의 45억 년 대부분을 자연이 온도를 이렇게 바꿔왔었는데요. 그게 폭이 약 20도, 30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따지면 산업혁명 이후에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후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약 1도 정도 올라갔다 정도는 다 아시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도 체온이 있듯이 산업혁명 이전에 이제 지구 온도가 약 13.8도
지구 전체 평균을 하면 네, 온도가 네. 13.8도, 지금 이제 14.86, 89도 하는데 그 1도 올라간 게 막 20도, 30도 자연이 바꾼 그 위력하고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자연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뭘 그러냐. 트럼프 같은 분들이 그런 얘기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 1도라는 게 1도를 올리려면 제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 10의 20승 줄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이제 가해줘야 지구가 1도 올라요. 네. 그 20승줄. 10의 20승 줄 그러면 뭐 조경해 막 이렇게 막 나와요. 이게 보통 어마어마한 에너지고요. 뭐 좀 더 비유를 하자면 1초에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이 한 2개 정도씩 1초에. 예, 150년 산업혁명 이후에 아. 매 초 2개씩 팡팡팡팡 그때부터 터지는 지금까지. 예, 이게 지금 터지는 정도 에너지가 가해져야만 지구의 1도 온도 상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엄청난 에너지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기후변화의 속도죠. 45억 년 역사 중에서 최근 150년 1도 증가할 때 우리가 150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 20도 상승할 때는 과거에 20도, 30도 상승할 때는 수천만 년, 최소한 1억 년 뭐 이렇게 걸렸거든요. 그거 속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자연의 속도에 비해서 최소 20배 정도, 2배가 아니라 20배 정도 빠른 속도로 지구의 온도를 상승하고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변화의 속도고요. 그 속도 때문에 생물들이 적응을 못 해요. 아, 그게 수천만 년에 걸쳐서 그렇게 바뀌면 생물들이 그 기간에 다 적응할 텐데. 그래서 이제 멸종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큰 문제죠. 그리고 이 속도로 가다가는 약 1000년 뒤에는 몇 도가 증가할까요? 한 6, 7도 올라가는 거죠. 네. 그대로 증가하면 정말 6도의 멸종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제 6도가 되면 정말 멸종을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보냐면,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지구 온도가 약 18도, 19도를 넘어서면 남극의 얼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남극에 혹시 얼음이 어느 정도, 몇 미터 정도 쌓여있는지. 2km, 3km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 맞습니다. 땅 위에, 대륙 위에 쌓여 네, 있는. 대륙 위에 2, 3km, 그리고 제일 높은 데는 5km, 한 4,800 뭐 몇 미터까지 가거든요. 그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얼음이죠. 그게 이제 18도, 19도가 넘어가면 이제 다 녹아버려요. 과거 역사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없는, 우리가 지질학자들은 지구를 얼음이 없는 세상과 얼음이 있는 세상으로 나누는데 그 분기점이 남극에 얼음이 있나 없나로 나누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세상으로 접어 들어가는 시기가 지금보다 산업혁명 이후로 6도 정도 상승하면 그렇게 된다. 그럼 진짜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생물은 거의 다 멸종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인류 포함해서. 해수면이 이제 한 70m 정도 그러니까요. 상승한다고 보니까요. 헐. 네. 적응을 못 하겠죠. 바닷속의 생물들은 뭐 어떻게 살아남겠지만 좀 네네. 육지 생물들은 굉장히 좀 근데 얼음이 그렇게 녹으면 바다 수온도 완전히 달라질 텐데 네. 지금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도 지금처럼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우리보단 낫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래도 물이니까. 물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그래프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이 타임 스케일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이 그래프 이제 들쭉날쭉한 거 보면은 옛날에 5억 년 전에는 뭐 32도가 넘어가고 막 이랬다가 지금 뭐 14도 뭐 이랬다가 뭐 들쭉날쭉 하거든요. 네. 5억 년 뭐 이렇게 보면. 네. 그럼 뭐 지구란 건 원래 이런 거고 다들 적응하면서 살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 시점에 그래프를 쫙 늘려가지고 보면 네네. 그 소위 뭐 하키스틱이라고 그러나요? 아, 네네. 가다가 이제 우리 저 산업혁명 이후에만 칼로 치솟아 오르는 그림이 딱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걸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이제 다른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네. 그게 문제인 건데 네. 이 하키스틱 저 그래프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일단은 하키스틱 커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네. 약 기원 후 한 800년부터 네. 뭐 지금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쭉 그려놓은 거죠, 그냥 네. 단순히.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제 그게 아무 요동치지 않다가 갑자기 산업혁명 이후로 네. 팍
치솟아서 마치 하키스틱 하키스틱처럼. 모양처럼 예. 하키스틱을 바닥에 놨을 때 마지막에 네. 그 네. 턱을 치는 부분이 위로 올라와 있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 하키절 안 해가지고 사실 안 얻어올 수 있어요. 스틱은. 예. 이 하키스틱 커브가 우리 기후과학의 어떤 변곡점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기후과학계 성경책 같은 IPCC 1차 보고서에 네. 네. 우리 그 지구가 한 1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온도를 어떻게 그려놨냐면 하키스틱이 아니었어요. 하키스틱이 아니라 이렇게 봉긋 중세 온난기라고 해서 그렇죠. 중세 때 그렇죠. 이렇게 엄청 네, 네, 따뜻했다가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소빙하기라고 해가지고 네, 그렇죠. 17세기 굉장히 네, 추웠다가 네, 네. 다시 올라오는데 중세 온난기가 오히려 더 뜨거웠다고 IPCC 1차 보고서에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린란드에 얼음이 적어가지고 바이킹들이 맞습니다. 그거 네. 이주에 살던 그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린란드예요. 네, 그러다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다시 얼어가지고 네. 다 이제 도망 나와버리는데 그 그때가 그린랜드는 약간 과장이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이렇게 한데 네. 그게 얼음이 그때 그래도 많이 있었긴 했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그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인간 활동이 뭔가 영향을 주겠지만 자연의 어떤 변동, 그렇죠. 중세 때 그렇게 볼 수 무슨 뭐 있겠네요. 우리가 석탄석유를 썼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변동을 인간의 어떤 활동이 활동이 따위로 뭐 안 된다라고 음. IPCC 보고서에 써 있었어요. 심지어는 IPCC였어. 심지어 네. 1990년에 나왔던 1차 보고서에 그렇게 그게. 옛날도 아니네요. 그렇게 그래요? 옛날도 아니에요. 이 IPCC 보고서가 이게 분명히 인간의 활동이라고 확정을 지은, 그러니까 확실히 그렇다라고 거의 말한 건 이번 보고서 정도 맞습니다. 거의 돼야, 네. 아, 이건 분명히 그건 이제 한 5차 보고서. 5차에서 거의 그런 것 같다? 뭐 이 이번엔 정도의 이제 느낌이었고, 그냥 이번엔 도장 확실하다. 네? 거의- 보수적이에요, 좀.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굉장히 신중하게. 굉장히 신중해요. 네.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네. 그렇게 봤는데 이게 이제 3차 보고서에서 드디어 그 하키스틱 커브가 IPCC 보고서의 표지의 전면에 딱 등장하면서 우리 메시지를 좀 정정해야겠다. 자세히 살펴봤더니만 이제 이 하키스틱 커브 모양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활동이 산업혁명 이후의 활동이 그 어떤 시기보다 지구 온도를 상승시킨 게 확실해 보인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 중세 그럼 온난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지구온난화 거짓말이다, 사기다, 뭐 이런 논란에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논거로 사용하는 게 그 중세 온난기 네네. 때 그 온도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전체 지구가 그때 전반적으로 다 뜨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논거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때 그 유럽 지역이 굉장히 뜨겁긴 했지만 전체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때 거예요. 전 지구에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 자료는 사실은 유럽 지역의 온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지구의 온도를 따질 때는 국지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에너지 균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 지구 온도를 평균해서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맞냐 틀리냐의 논쟁이 사실은 거의 몇 년 전까지 지속이 됐었어요. 그 해결이 안 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키스틱 커브가 나온 다음에 그 하키스틱을 처음 이렇게 연구했던 분이 마이클 만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소위 말해 뻥을 쳤다. 연구할 때 거짓말했다. 사기를 쳤다. 영화 감독 아니고. 그분은 마이클 무슨 만이고 이분은 마이클 이 만입니다. 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감독님이 저런 것까지 하시면 대단한 네, 천재예요. 감독님 네. 다 훌륭한 동명이인데요. 감독님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학계에서 팽배해져 있어가지고요. 막 그러던 차이에 2009년에 이제 사람들을 쇼킹하게 만든 사건이 터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정치적으로 뭔가 비리가 있거나 이게 뭐 터졌을 때 게이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기후 게이트라는 사건이 터졌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2000년대 초에 이제 그 하키스틱 커브가 IPCC 보고서에 실릴 때 마이클 만하고 동료가 이메일을 교환을 한 게 있었어요. 네. 그게 2009년에 터졌으니 10년 전 일이었죠. 거의. 그렇죠. 10년 전 일이었는데 그 메일을 해킹을 했어요. 해커들이. 10년 전 데이터베이스를 뒤져가지고 학교 해킹해가지고 봤는데 그 메일에 이제 막 약간 그것 좀 숨기고 뭐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던 진짜요? 거예요. 커브 좀 바꾸고 뭐 조작을. 네. 좀 마사지 좀 하자. 마사지 데이터 좀 하고 네. 그게 이제 터지면서 갑자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가 인간 때문이냐라는 설문에서 이제 반 이상이 난 그거 믿지 않는다. 사실 역효과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너무 과장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논란이 이제 엄청 이건 얘기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되는데요. 진짜 왔다 갔다 뒤집혔다 하다가 막 책도 여러 권 나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020년 바로 작년에 네이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 과학자들 모여서 한번 정말 이거 완전 판단을 내려보자 해가지고 막 옛날 기후 복원하려면 나이테나 동굴의 뭐 석순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거든요. 다 모았어요. 전 세계에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해서 결국엔 하키스틱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리가 됐군요. 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제 그 하키스틱 커브는 어느 정도 논란이 정리가 됐고 지금이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를 덮인 것만큼 우리 지구가 뜨거웠던 적은 없었다. 라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90년도에, 그때도 뭐 데이터가 여기저기 전 세계적으로 기후 데이터가 그렇게 없었던 건가요? 아니, 어떻게 유럽의 상황만을 가지고 네네. 전지구적인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그 부분 좀 의아한데요. 근데 어쨌든 예전에 이제 고기후 학문이라는 건 자료가 너무 없으니까요. 예. 그냥 이제 유럽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유출을 한 거죠. 전 지구도 이렇게 뜨거웠으니까 이럴 것이다. 뭐 이렇게 유출을 한 거고 마침 그게 후버트 램이라고 되게 유명한 기후과학자가 그걸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군요. 예,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었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어쨌든 범인은 인간인 것이고, 네. 예, 지금 분명히 범인은 인간이고, 그걸 이제 이번에 그 RCPP가 또 6차 보고서를 내면서 더 확연하게 우리가 범인이다. 네. 내가 범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5차 보고서가 2013년에 나왔고 네. 6차 보고서가 2018. 며칠 이제 아직까지 완전히 나오진 않았고 이제 네. 뭐라 그럴까 좀 초판 뭐 이런 것들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5년에서 준 메시지는 쉽게 말해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범인이다가 95% 유의성 가지고 확증된다라고 했으면 6차 보고서에서 이제 99% 이제 그냥 완전 도장을 찍는 네.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 이런 거죠. 5차까지만 해도 약간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한다면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네, 확실하다. 모든 물증이다. 네네네. 근데 이제 보면 산업혁명도 되게 옛날이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옛날이고 해서 지금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뭐 200년 가까운 세월이 좀 지난 상태인데 200년이 넘었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처음부터 확 올라간 건 아닐 것이고 네네, 맞습니다. 뭔가 이제 네. 갑자기 심해진 상황들이라든가 그런 게 또 그 네. 흐름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겠죠.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부분이 기후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네.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구온난화 그러면 산업혁명 이후부터 막 올라갔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1960년대를 전후해서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다가요. 팍 꺾이는. 그것 역시 그건 하키스틱스럽게. 네네네. 하키스틱도 정말. 만약에 그 1960년대 상승이 없었다면 하키스틱 커브가 별로 볼품이 없었을 거야. 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자세히 생각해보면 2차 대전 이후에 뭔가 이제 인류가 문명을 확 발달시킨 그런 풍요의 시기거든요. 시대군요. 네. 베이비붐. 네. 그래서 거짓말같이 1963년에 핵 확산 금지 조약이 딱 맺어졌거든요. 네. 근데 거짓말같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폭발하기 시작해요.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구온난화 문제 뭐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폭넓은 시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인류세라고도 하는데 인류가 그렇죠. 주도권을 잡은 그래서 문명의 대폭발과 함께 나타난 하나의 상징적인 시그널이라고 봐요. 저는. 그럼 그때 말씀하신 60년대 초 이후에 네. 예를 들어서 뭐 인구도 늘어나고 인구도 대폭발했고요. 네. GDP도 그때부터 GDP. 예, 전 세계 GDP도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네. 뭐 마찬가지로 뭐 그 생산도 늘어나고. 예, 생산도 늘어났고 질소 비료 사용량도 급격히 늘어나고요. 그리고 우리 인구가 증가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비료한테 되게 감사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프리츠 하버.
아, 네, 맞습니다. 네, 프리츠 하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프리츠 하버가 그 기술을 개발을 했긴 했는데 사실 2차 대전까지는 전쟁용, 군수용 이런 쪽으로만 사용되다가 이제 60년대 이후에 이제 그 비료가 이제 온 세계에 퍼지게 됐죠. 그 기술이. 그래서 생산력이 엄청 늘면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사람이 한 명 살아가는 데는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산화탄소가 급증하고 그러면서 지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6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그 전까지도 뭐 조금씩 올라갔겠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지구 온도도 올라가고 인구도 많아지고 GDP도 오르고 질소 비료도 많이 쓰기 시작하고 네. CO2도 올라가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게 함께 네. 그 같은 시기에 이렇게 딱 보이는 그런 네. 형상인 거군요. 모든 커브가 놀랍게도 일치해요. 야. 네. 기술의 발전, 문명의 발전 이런 것도 전부 정량화해서 지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해보면 전부 딱 1960년을 기점으로 야. 폭발하는 거죠. 네. 그렇게 치면 오일 쇼크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가능성 그나마. 더 네. 급하게.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대가속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대가속 진짜 시대. 엑셀 팍 네. 밟고 네. 쫙 다 올리는 거군요. 네. 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가 알았더라면 이 흐름을 바로 네네. 좋았을 텐데 이걸 뭐 눈치채긴 좀 어려웠겠죠? 아, 네네. 네. 그때 또 이제 약간 눈치채기 힘든 대목이 있어요. 네. 뭐냐면, 이게 그 대가속 커브들이 팍팍 올라가긴 하는데 온도는 약간 특이했어요. 온도는 1950년부터 70년 정도까지 약간 정체돼 있거나 아니면 살짝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게 한 70년대 타임즈냐 뉴스위크 이런 잡지들을 보면요. 빙하기를 빙하기를 걱정하는 걱정했어요. 맞아. 네. 그랬죠. 진짜? 그런 뉴스위크나들 보면 표지 사진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저 어렸을 때 뭐 소년중앙 이런 거 보면 빙하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걸 걱정하는 게 약간 네, 흔한 네. 종말론 네,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왜 그랬을까라는 거를 과학자들이 조사해 봤더니만 그게 바로 대기 오염 때문에 그랬었다. 햇빛이 가려져서 한참 그때 심할 때라. 네. 우리가 인간 활동이 뭐 이산화탄소 온도만 증가시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 대기 오염 물질이 엄청나게 햇빛을 차단을 해요. 그렇죠. 특히 황화합물 같은 이산화황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큰 대기 햇빛을 차단하는 물질이라가 반사시키는 물질이라서 이제 그 순간에 이제 굉장히 좀 냉각화가 됐었다가 이제 사람들이 또 문명이 발달하면서 공기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클린 에어 액트 뭐 이제 공기질에 관심을 가지게 하면서 역설적으로 온도는 더 이제 상승하고 있는 거죠. 1977년 타임지 표지에 이런 말이 있네요. 다가오는 빙하기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 많았습니다. 네. 야. 재밌다. 그래서 전에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대기 오염을 다시 심하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도 거 어디서 아니에요? 그런 거 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설국열차의 설국열차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지. 사실 맞습니다. 네. 거기서 그 성층권에 뿌리는 물질이 네. 정확하게 이제 그 맞아요. 밝히진 않았는데 네. 황화합물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저희 하죠. 지난번에도 한번 뭐 나사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성층권에 그 뭐 지구공학 얘기하면서 뭔가 뿌려가지고 햇빛 차단하겠다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지구공학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아,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드는. 네. 아, 그렇구나. 왜 저기 화산 폭발해서 그 지구 온도 떨어졌다는 아, 그 네. 어느 화산이었죠? 근데 정말 그거 네, 위험하지 네, 않나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자로서 그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굉장히 위험한 그 실험이고요. 네. 우리 지구과학자들이 참 딜레마가 있어요. 네. 다른 물리학자나 화학자들하고 네. 다른 딜레마가 뭐냐면 그분들은 이제 하얀 가운 입고 네. 실험을 하잖아요. 우리는 지구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공학이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지 모델링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전 세계를 관통하는 그 철도 레일을 깐 다음에 해도 해야 돼. 이상 맞는 거 그다음에 같아요. 벌레로 큐브를 만든 다음에 네, 네. 스페이스X가 완성되면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아무리 돌려도 그것만 가지고는 지구의 이 복잡한 개의 맞습니다. 지구의 모든 그런 절대 확인할 알 수 수 없으니까.
정말 잘못하면 뭐 설국열차 꼴이 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네. 아무 효과도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 수단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거 믿고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 안 하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는 소규모로 우리가 지오엔지니어링은 반드시 실험을 하긴 해야 되는 과학의 한 네. 분야로서 하긴 해야 되지만 너무 위험하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좀 약간 그런 일반인으로서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검토해야 되는 단계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회사를 걸어 다니면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뭐 집에서 TV도 보면 안 되는 건가? 뭐 음악을 들으면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 선을 사실 개인들이 네. 실천하는 사람이 잡기는 되게 어렵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왜 모든 게 좀 약간 다 실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죄의식처럼 좀 불편해지고 네. 그러다 보면 서로 좀 약간 미워. 그 육식에 대한 그 뭐랄까 채식주의자분들의 좀 최근에 어떤 공격적인 액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맞습니다. 저는 다 관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래가 지금 공포스럽잖아요, 대부분. 정말 그 공포의 근원은 뭐냐면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데서 오는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6도가 될지 5도가 될지 몰라요. 사실 과학자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3도의 희망과 6도의 멸종 그랬는데요. 네. 그 말을 제가 굉장히 용기 내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돌린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가 다르고 다른 과학자가 돌린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또 다르고 그래서 IPCC 그 기후변화 보고서가 만들어진 원리를 보면 전 세계 최소 40개, 50개가 넘는 컴퓨터 모델의 결과를 다 돌려보고 그걸 가지고 평균을 내서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예측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긴 내일 날씨도 맞추기 어려운데.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20년 후에 50년 후에 2100년에 몇 도가 될지 네. 맞춘다는 건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는. 네. 다만 어느 정도의 확률을 이제 네. 두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사실 보면은 아까 60년대 이후로 우리가 정말 인구도 늘어났고. 네. 근데 인구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인구를 갑자기 줄이는 거는 차라리 저 공중에 뭐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방법이고. 설국열차 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네.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 GDP 오르는 것도 이거 뭐 못 오르게 할 수 없고요. 맞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네, 뭐 사다리 걷어차기 뭐 경제학 쪽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네. 뭐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소위 그 선진국 기존의 선진국들이 화석연료 다 태워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뭐 새로 개발도상국한테 그거 못하게 한다 이런 말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니고 네. 그런 다음에 에너지 쓰는 것도 정말 나태해지니까 사람이 네. 조금씩 더 쓰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질소 비료도 써야 될 것이고요. 네. 식량 인구는 늘어나니까 식량이 네. 좀 늘어나야 되고 깝깝하죠. 이걸 대책이 뭐 없어요. 어떤 식으로 어디서부터 풀어야 이거를 네. 해결해낼 수 있는지 네. 너무 많이 지금 실타래가 얽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네. 그걸 저한테 답을 물어보시면. 여기 답을 찾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답을 찾으셨으니까 네. 쓰셨을 거 아니에요, 책을. 네, 답을 찾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은 안심하실 수 있는 말들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뭐냐면, 기후와 에너지가 사실 한 몸이 된 게 산업혁명 이후부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죠? 네. 그러게요. 네, 밑에 고이 잠들어 있는 화석 연료를 굳이 끄집어내 가지고 쓰니까 기후가 바뀌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기후로부터 에너지를 얻어내는 태양과 바람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내는 시대로 이미 접어들고 있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가 그 4배 쓰기 전에 고갈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석유 파동 났을 때 1970년대 그때도 석유 다 떨어진다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근데 알고 봤더니만 뻥이었다. 뭐 이러고 이제 넘어간 거였거든요. 석유 30년 뒤에
떨어진다고 말한 지 30년 됐다. 뭐 네, 이런 거. 그런 얘기들 네. 많잖아요. 그거는 뭐 언제든 30년 뒤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에너지 최대 소비국이 였다가 네. 갑자기 최고의 산유국으로 네. 그렇죠. 2010년 네. 전후에서 네네네. 네. 그게 셰일가스 때문이잖아요. 네. 네. 기술의 발전으로 옛날에 못 캐던 석유를 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석유의 매장량을 예측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기술력하고 관련해가지고. 네. 그렇지만 그런 건 모든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2070년 정도는 이제 끝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대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화석연료의 어떤 효율보다 그 친환경 에너지의 효율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미 추월했어요. 네. 아, 그런가요? 네, 킬로와트시 뭐 이런 걸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그걸 뭐 수송하거나 원하는 곳에 가서 써야 되고 또 태양광 에너지는 간헐적이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직접 비교는 힘들지만 네. 순간적으로 파워 내는 거 보면은 석유보다 태양광이 더 싸요. 발전 단가가. 네. 근데 이제 또 그 발전 단가가 싸다는 것도 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같은 나라들이 싸게 생산을 하는 건 사실 조건이 되게 좋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예전에 중동에서 석유 나고 우리나라에서 석유 안 나는 것처럼 이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도 그 좀 굉장히 뭐랄까, 그냥 네. 되는 나라와 안 되는 나라가 맞아요. 좀 따로 네. 있다는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우리 굉장히 공포에 질려 있긴 하지만 이미 세상은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져 가지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아, 그렇죠. 돌이 없어져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게 아니죠. 네. 그죠? 하지만 매드맥스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자동차들을 다 그렇게 개조해야 되나? 이렇게 칼 달고. 뒤에 창 들고 시프트 탈 수 달고. 있게 예, 손잡이 달아야 되나? 메탈 기타 내가 칠게. 그러니까 어쨌든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항상 우리를 이끌어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에너지 전환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고 그걸 봤을 때 우리가 너무 두려움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6도는 지나친 과장이고 네. 우리가 약 한 3도, 4도 많이 가서 4도로 본다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1도, 2도를 줄이는 거는 6도에서 줄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에너지가. 이거를 친환경 에너지로 극복을 하면서 나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최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그게 뭐라 그럴까 할 수 있는 입지라든지 여건이라는 게 굉장히 국가마다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원래 되게 울창한 숲이 있던 곳을 싹 밀고 거기에 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다던가 이런 거 보면 네. 이게 옳은가 막 이런 생각이 사실 네.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구가 하나의 국가로 나눠져 있지 않고 정말 유나이티드 네이션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드를 전 세계로 네. 딱 깔아. 만약 그래버리면요. 네. 우리 이 문제 아주 지구온난화 문제는 아주 심플해요. 왜냐하면 사하라 사막에 다 깔아버리면 돼요. 그리고 나눠 태양광이. 먹으면 되죠. 네, 그리고 나눠 먹으면 되죠. 텍사스가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그리드를 끊어놔가지고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전력 그렇죠. 문제가 생겼던 건데. 맞습니다. 예. 근데 지구 같은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도서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런 데서는 그리드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육지하고. 그게 제주도 당장 제주도만 봐도 네. 이게 참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태양광 풍력의 큰 문제점이 에너지 컨트롤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 풍력만 예를 들어도 바람이 일정 구간 안에 있지 않으면 너무 빨리 불어도 그게 멈춰버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많은 전기를 생산하면 전선이 다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규격이 그 구간을 넘어버리면 딱 스탑시키는데 그 제주도에 그런 일들이 지금 거의 뭐 1년에 수십 차례씩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요. 네.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트로 송전선이 연결이 돼 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제주도로 비상시에 제주도 발전소에서 들어오는 송전선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나가는 송전선이 없어요. 그게 하나만 깐다고 되는 게 아니 그 아니군요. 네. 들어오는 선을 깔 기술이 있으면 나가는 선을 깔 기술은 있을 텐데요. 그런 생각 안 한 거죠. 필요하다는 그거 저까지 거 뭐 네. 그렇게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제일 하고 싶었던 지금 대목이 요 대목인데요. 뭐냐면 태양광 풍력을 설비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20년, 30년 되면 못 써요. 새로 그 수명 다해서 새로 깔아야 되거든요. 수명이 길지 근데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할 때 제일 중요했던 역할을 했던 게 고속도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송전선이라든지 그런 어떤 전력 체계를 친환경 에너지에 맞게 완전히 국가가 바꿔주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기술은 있는 거겠죠 지금 이미? 충분히 갖고 있죠. 예. 돈이 많이 드는 거. 돈이죠, 돈. 네. 그건 어떤 그 전력망의 특징이 완전 다른가요? 네, 그러니까 네네네. 다르죠. 이게 주로 태양광 풍력은 집중된 곳에서 어떤 강력하고 파워풀한 에너지를 내는 전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산이 어울리는 거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미래의 어떤 트렌드는 분산이잖아요. 클라우드라든지 요즘은 전부 다 이제 분산으로 모든 게 IT 기술들이 흘러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너지도 그게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형 원전도 그렇고요. 뭐 태양광 풍력도 분산이 어울리는 전원이라서 그 분산형 전원들의 특징에 맞게 그 송전선들이 잘 설계가 돼야 되는 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우리가 쓰다가 네네. 이게 모자라면 딴 데서 갖고 오기도 하고 남으면 딴 데로 보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자유자재로 돼야 될 텐데. 맞아요. 예. 예를 들어 요즘 그 베란다 태양광 많이 하잖아요. 아파트. 근데 거기서 우리 집에서 뭔가 햇빛이 쨍쨍 내가지고 전기를 많이 생산했어. 그러면 다른 데로 그걸 팔 수도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슈머의 세상이라 그러는데 저 에너지 프로슈머라고 하는데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는 그걸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생산한 태양광이 낭비되지 않고 우리 곳곳에 에너지로 사용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상당히 부족해요, 우리나라. 지금 혹시 저희 대선 후보 캠프 쪽에서 이걸 듣고 계시면 네, 굉장히 중요한 공약 사항이 되지 않을까 과학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블랙 위도우인가 그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 어떤 장면에 그 폭포 그림이 나오는데 쟤는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저 전기가 얼마야 이런 폭포 같은 거 있는 나라들이 이제 되게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우리나라도 폭포 있잖아요. 옛날로 치면 약간 유전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오는 진짜 그런 걸 보는 느낌이더라고요. 지금은 최 팀장님이 이 정도입니다. 저기서 모든 수력 게 발전은 보는 모든 게 왜 사람이 그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든 게 뭐 못으로 보인다 그러든가 뭐 모든 게 그런 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치?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그 폭포가 되게 높은 데서 막 근데 진짜 그런 데가 있어요. 네. 노르웨이. 노르웨이 노르웨이. 그렇죠. 피오르드 이런 데 네, 있잖아요. 네. 수력 발전하고 그 나라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인 게 태양광 풍력 태양광은 아니고 풍력과 수력이 수력으로. 너무나 좋아가지고 게다가 산유국이잖아요. 네, 노르웨이. 산유국이죠. 산유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산유국인데 불구하고 리뉴어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거의 100% 가까이 네,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기를 전기차 다 팔기만 공짜로 하고. 충전한대요. 네. 야. 그래서 축복받은 나라죠.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전환 너무 안 된다는 얘기하면서 이제 노르웨이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던데 맞습니다. 네. 그게 참 이제 왜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냐 그런 얘기처럼 좀 들리는 면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노르웨이는 뭐 인구도 적고 네, 조건이 되게 많이 굉장히 달라서. 좋은 조건이긴 한데 네. 그렇지만 말씀하신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우리의 네, 어떤 그리드는 네. 그걸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에 네.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죠. 조금 우리나라의 희망적인 부분들은 어떤 그 이미 태양광 풍력은 제가 볼 땐 좀 그러니까 기술 그걸 생산하는 기술은 네. 중국이 그냥 압도적이에요. 그냥 아 그렇군요. 풍력은 유럽, 태양광은 네. 중국. 혹시 그 동양제철화학이라는 주식 아시나요? 동양제철. 이거 최 추천입니까? 팀장님이 늘 원하던 아, 주식 네. 추천 방송. 네, 네. 아니요, 근데 이거는 없어진 주식이에요.
여러분 적지마 주시오. 제가- 상장 폐지랍니다. 예, 그게 제가 한 10년 전에 하던 그 좀 관심을 가진 주식이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태양광 관련 주식이었어요. 아. 정말 이제 배포가 큰 주식이었어요. 네. 중국하고 맞짱을 떴었죠. 네. 태양광 그 웨이퍼 만들고 하는 걸로. 그런데 중국한테 밀려서 안타깝게 아. 60만 원까지 올라갔던 그 주식이 뭐 5만 원, 뭐 3만 원 되더니만 거의 폐지될 뻔하다가 네. 상호를 바꿨어요. OCI라고. 혹시 아시나요? OCI? 네. 저희 주식 아무도 안 네, 해요. 우리나라 태양광 주식하면 OCI가 1등입니다. 태양광 대장주. 근데도 굉장히 악정고투하고 있죠. 1등을 못하니까 중국 때문에. 혹시 좀 들어가셨었습니까? 거기? 동양제철화학은 조금 손해를 많이 그랬었는데 그렇게 중국한테 다 뺏겨가지고 지금은 이제 고부가가치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뭐 하나케미칼 같은 그런 네. 회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고부가 가치 태양광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특허를- 패널 자체는 이제 전혀 경쟁이 안 그게 되니까 없으니까. 또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쨌든 태양광 패널 말고 뭔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부속품들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확장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1등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수소. 수소 연료 네네. 전지. 네. 수소 연료. 그래서 그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니까 수소에 되게 그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기술을 배워가려고. 근데 이 수소가 엄청 중요한 이유가 태양광 풍력을 살려주는 그 기반적. 그런 어떤 일을 해요. 왜냐하면 태양광 풍력의 어떤 가장 그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간헐성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가 너무 많이 생산돼도 문제고 뭐 햇빛이 이게 각도가 있잖아요. 태양광 패널 각도. 네. 그게 거의 수직으로 비출 때만 네, 그게 최고의. 태양광을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2-3시간밖에 발전을 못 한대요. 그러면 그런 어떤 간헐성을 해결해 주려면 결국엔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그 플러그 벽에 꽂으면 전기 나오는 그 그리드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만약에 전기가 오버되거나 아니면 모자라거나 이 서지에 대응하지 못하면 그냥 바로 그냥 전기가 너무 많아도 적어도 그냥 맞아요. 네. 전력만 전체가 나가거든요. 네. 공급계획, 수급계획 이런 거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수소가 있으면 굉장히 유연해져요. 왜냐하면 남아도는 전기를 수소로 수소로 바꿨다가 바꿔가지고. 수소를 전기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고. 쓰면 되니까.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들은 얘기는 네. 이걸 풍력이나 이런 걸 이렇게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힘을 가지고 물을 이제 위로 끌어올려서 네. 위치 에너지로 만들어 놨다가 맞습니다. 이걸 네. 내리면서 다시 수력 발전한다 이런 네.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도- 양수 발전. 예, 가능하죠. 그건 미국에서 실제로 많이 시도됐었는데 네. 요즘은 조금 약간 주춤하더라고요. 수소 쪽이 효율이 더 높겠죠. 예, 이거보다는. 요즘은 대세가 수소예요. 그렇게 수소로 가고 있고요. 아까 제가 그 사하라 사막에 태양 네네. 발전하는 네네. 그 이야기에 꼭 등장하는 게 수소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발전해서 이제 멀리 보내야 되는데 송전선을 타고 국가들로 그렇죠. 배송될 그렇죠. 수는 없잖아요. 가다 보면 다 이제 전기가 네. 증발하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수소로 바꾼 다음에 수소 탱크에 넣어가지고 각국에 배달하는 거죠. 이러면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됩니다, 그냥. 그렇군요. 좋은데요. 네. 사하라 사막은 왜 그걸 하고 있지 않죠 지금요? 근데 수소를 어차피 그걸로 만들지 않나요? 그 천연가스로 만들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수소를 만드는 방법의 이제 핵심인데 그걸 이제 뭔가 화석 연료로 만드는가 아니면 순수히 그 물로 물로. 만드는가 뭐 그거에 따라서 그린 수소인지 뭐 그레이 수소인지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전기가 있는 거니까 물을 네네. 전기 분해해서 네네네. 수소를 만드는 거니까 네네네. 화석연료와 관련 없는 수소를 그렇죠, 만들어서 그렇죠. 이제 배달할 네. 수 있다. 네네. 그러면은 그 수소 경제라든가 이런 네. 쪽도 사실 더 네. 신빙성이 좀 네. 느껴지네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있지만 에너지 대혁명이 이미 시작이 됐고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세상이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이제 뭐 재생에너지 쪽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기반 전력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기저 기저 전력, 네. 기저 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탄소 연료도 할 수 없이 떼야 되고 혹은 원전은 사용해야만 되고 막 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솔루션은 네. 좀 대안이 굉장히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그런 마이클 셜렌버그 같은 분들 이제 네네.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뭐 미국도 약간 좀 특수한 상황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지만 뭐 그 재생에너지 업계에서 뭐 석유 업체들 로비 받아가지고 뭐 그런 얘기 막 이제 스캔들 같은 거 하시는데도 항상 바닥에 좀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세상에 어느 정도 그런 힘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리 좋은 일이든 문제는 이제 목적이 나쁜데 그런 협잡군들까지 끼어들어서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든 게 최악이지만 현실에서는 뭔가 결국은 자기 이득도 취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약간씩 그런 게 끼어들지 않는 그 완벽하게 순수한 어떤 방향이라는 게 있느냐. 네, 라고 너무 그런 그 이권을 바라고 뛰어드는 사람이 너무 없는 것도 좀 적신호예요. 이상한 거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되게 그러니까요. 어른 같네요. 그런 말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순혈주의에 너무 빠져버리면 우리가 이거 맞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너무 말도 안 되는 비리가 나온다던가 무슨 알고 보니까 모든 게 다 엉터리였고 뭐 다 뭐 이런 식이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세상을 흑백 논리로 인간의 그 본성인 것 같아요. 네. 예, 선명한 걸 좋아하고.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기후변화 같은 것도 아까 회의론자들을 하나의 회의론자들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결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협잡군도 있고요. 네. 석유회사 로비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근데 정말 소신을 지키는 기후과학자인데 자기 이론에 따르면 지구가 1도밖에 안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리차드 있겠죠, 린첸이라고 있겠죠. 유명한 네. 과학자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이론 기후학을 하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이 다 다른데 이거를 이제 다 일일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대응하고 할 수는 없고 맞아요. 세상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생각들이 넘쳐나고 있고 이게 그런 거죠. 예. 내 입장이 딱 정해졌을 때 상대방의 최악을 보면서 비판하기 시작하면 네, 이제 네. 그럼 상대방도 이쪽 편의 최악을 보고 비판하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끝이 이제 없는 거지. 답이 안 나옵니다. 네. 답이 안 나오고 그렇죠. 서로 총만 지고. 평행선을- 예. 이제 이용 기자가 얼마 따라 죽창부터 깎는 네, 수밖에 없는 죽창부터 거죠. 뭐라고? 그래서 죽창을 깎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상대방에서 최악만 보지 말고 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상대방. 예. 그리고 제가 요즘 좀 느끼는 게 답답한 게 뭐냐면요. 핵을 옹호하시는 분하고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핵 옹호하신 그렇죠. 분하고 환경단체 나오신 네, 분들이 네. 이게 대담회에서 네. 이렇게 논쟁을 하면 네. 처음부터 끝까지 평행선을 달려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달리냐면 맞아요. 그러니까 핵 서로 말이 안 발전 통해요. 하시는 그 관계자분들은 핵은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서 체르노빌 핵하고 괜찮다. 지금하고 네. 다르다. 네. 아주 간단해요, 논리가. 네, 네. 예전에 핵이 아니다. 네. 그걸 계속 주장하시고요. 네, 네. 근데 환경단체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원자력을 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기술들이 이미 허구고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이미 다 증명됐다라는 네.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 소형원전 네. 기술이 네,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사활을 걸고 막 추진하는 네. 그런 네. 기술들 인데 환경단체에서는 그건 이미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없다. 그냥 못 받고 얘기를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이 참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네. 핵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핵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 그러는데 그 위험을 저는 핵에 대한 위험은 누구도 정량화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보면 그러니까- 절대 답이 없는 그러니까 다 맞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다 맞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러니까요. 네. 반박하기도 그렇고 네. 완전히 틀린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큰 흐름이 어떻게 잡히느냐. 네. 이제 좀 좌충우돌하고 약간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서로 좀 맞습니다. 싸우고 하더라도 때로는 뭐 약간의 협잡이 있다 하더라도 네. 큰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흐름이. 그 두 평행선을 달리는 두 분들, 네. 양쪽 분들이 합의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대로는 안 된다. 네네. 그래서 뭔가 더 나은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원자력 이런 장점이 있는데 버리고 갈 거냐? 아니다. 아니 반대만, 그러니까 같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어느 정도 조금씩 가고 있다는 사실이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 분들의 그 양측의 싸움 자체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네, 네. 결국은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CO2 문제를 때문에 그만큼 하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네. 걸 공감대가 있고. 그렇죠. 그 두 흐름이 분들이 집에 생성되는 가서 거니까. 이제 각자 또 공부를 할 거예요. 네. 상대방 논리를 깨기 위해서. 네, 네. 네. 그러면서 담론이 좀 더 발전하겠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교토 의정서라든가 네네. 또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국제적인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정말 냈느냐 네네.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정부나 이 국가라든가 이런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실효를 못 내는 것인지 이것도 민간 쪽에서 그러니까 뭐 민간이라는 건 꼭 개인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네. 회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네. 있겠지만 민간 쪽의 힘이 더 신뢰가 네. 되는 것인지 네. 그런 걸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IPCC라는 조직 자체는 수백 개 국가, 백 몇십 개 국가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이언티스트, 대부분 탑 사이언티스트들이거든요. 기후과학에 내노라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보고서를 만들고 메시지를 내는데도 세상은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 존경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좀 효과가 너무 없어요. 세상을 바꾸는데. 그거는 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제일 무서운 건 자연인 것 같아요. 자연이 IPCC가 계속 뭐라고 메시지를 던져도 뭐 꿈쩍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게 지금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지금 한 2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1년에 한 전지구적으로 한 500억 톤의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내뿜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네. 코로나 때 한 7% 줄었어요. 예. 7%. 예. 진짜 우리 안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비행기도 안 날아다니죠. 그러게요. 뭐 엄청 그러니까요.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7%. 그러니까 이런 왜 얘기가 그럴까요? 네. 이런 얘기가 정말 개인적인 차원의 실천이라는 게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면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트코인? 원인 비트코인? 오히려 집에서 컴퓨터 알고가 쓰고 재벌들의 에어컨 우주 틀고. 여행 맞아요. 그런 건가?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컴퓨터. 요거 플라스틱. 아. 사람들이 화석연료만 생각하지 네. 석유 그러면 석유화학을 생각 안 해요. 근데 석유화학에서 사용한 석유를 재료로 하잖아요. 네. 석유를 그렇죠. 무지하게 석유를 쓰는 거거든요. 하지만 옷을 좀 덜 사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이후로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급증했죠. 아, 배달 일회용품, 많이 하죠. 배달. 네. 일회용품 네. 쓰는 게 다시 이제 오히려 그렇죠. 약간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가 그러네요. 돼버렸고. 채팅님은 자기 스스로 네. 그 플라스틱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인식을 못하고 사시는 거거든요. 우리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자가 되면 될수록 탄소를 자기도 모르게 많이 쓰고 살 수밖에 네,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줄이기가 힘든 거죠. 예. 일단 뭐 집만 커도 이미 맞습니다. 탄소를 많이 쓸 것이고 예, 예. 차만 좀 좋으면 벌써 배기량 높은 차 타고 뭐 그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누구예요 옛날에 저기 그 엘고. 노벨상. 네, 엘고 엘고. 그것 때문에 욕 먹었잖아요. 집이 엘고. 대저택이니까 맨날- 수영장도 몇 개고. 맨날 개인 비행기 타고 아마존 가고 막 예, 예. 그 그러면서 사람이야말로 진짜 좀 그 불편한 진실을 재수없죠. 깨달아야겠던데.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진실은 불편하지만 내 몸은 좀 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되게 엘고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사실 저는 저는 일단 절대 배달 음식 안 먹고요. 진짜요? 그렇습니까? 네, 우와. 저는 진짜 그러니까 한참 동안 마트 갈 때 고기 살 때 저는 그 집에서 꼭 들고 다녔어요. 락앤락 같은 거 비닐팩 네. 가져오기 싫어서.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 있는데 그 라스베가스에서 하룻밤에 나오는 쓰레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네. 의미 없다 싶어서 다시 그냥 비닐팩 아니야 그런 데 정도는 흔들리면 안 되지. 그런 데 흔들리 그 양심을 파는 행위야 그거. 아니, 지금 이 배달남.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개인 차원의 노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신경을 진짜 한참 바짝 쓸 때는 정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는데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시국에 뭐 지금 당장 저희도 지금 이거를 이렇게 맞고 있는데. 이것도 플라스틱이고. 네. 뭐 어쩔 수 근데 없는 면이 있는 그 거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네.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인구수나 어떤 잘 사는 욕망은 컨트롤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면서 탄소를 줄여 나가야 되는 게 대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유엔이라든지 다 그런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게 핵심인데 개인이
뭔가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아무리 에너지를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로 막 한다고 해도 그 과도기에서는 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에너지를 옛날보다 예를 들어 연비가 10km인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기술이 발전해서 100km짜리가 나왔어요. 그걸 타요. 그러면 우리는 여행을 더 많이 다니고 싶겠죠. 탄소를 더 많이 쓰고. 네.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제는 지구인으로서 네. 좀 에너지가 유한하다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로 에너지를 아껴 쓰려고 하는 마인드가 없으면 100억이 무효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 어떤 에너지 문제 부분이 되게 마인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전구는 백열 등보다 뭐 10분의 1의 에너지만 소비합니다. 이러면은 켜놓고 자도 10배 돼요. 켜놓고 자잖아. 10배 더 밝게. 아, 밝으니까 좋다. 아, 이러면서. 저거 안 끄고 자도 돼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예. 뭐 컴퓨터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뭐 예전에 하던 게임을 에너지 10분의 1만 쓸 수 있다. 그럼 10배 더, 10배 더 뭐 한꺼번에 여러 게임 하고 막. 네. 막 그래픽 막 엄청 좋아져가지고 맞아. 그래픽카드 되게 비싼 거 사야 되고. 그게 아까 196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살아온 계속 방식이에요. 배우는. 대가속의 시대. 근데 과학자들이 그런 것 좀 계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하나 다운받는 게 얼마나 쓰고 있는 거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넷플릭스를 안 보면 정확히 지구에 얼마를 기여를 하는 거고 배달 음식을 한 번 안 먹으면 얼마나 기여하는 거고 이런 걸 약간 좀 수치화 정량을 하면 예를 들어 지난달보다 내가 10% 절감했구나 이런 식의 뭔가 좀 개인적인 목표 같은 걸 세팅하는 거는 좋을 것 같은데 조만간 그런 거 세상이 모르겠네. 올 거라고. 모든 게 너무 막연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환경 관련된 교육 같은 거 특히 뭐 초등학생들 이런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들 하고 있고 한데 다들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그런 아까 뭐 봤던 그런 다큐멘터리 한번 보면은 아이씨 미국 애들 저렇게 버리는데 왜 나는 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돼버리고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의지가 꺾여버리는 경우가 왜냐하면 그게 별거 아닌데 개인으로서는 사실 굉장한 희생을 한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무 성과도 없다라고 하면 속상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뭐 배달남으로서 이런 입장 이렇게 말할 입장이 안 되긴 하지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즘 뭐 인도 같은 데 가면 정말 교통 같은 거 보면요. 교통질서 정말 엉망이잖아요. 인도는. 이거는 뭐 그냥 말해도 돼. 다 사실이니까. 특히 이제 바라나시나 이런 데 가면 인구가 100만인데 거기는요. 사거리가 있으면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데 아무도 안 지켜요. 차가. 그럼 신호등의 존재 의미는 뭡니까? 신호등이 켜지고 있어. 꺼지고 켜지는데 존재 의미가 없지. 켜지고 꺼지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신호등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교통경찰이 통제를 해야 돼요.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교통경찰이 보라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기가 막힌데 근데 그게 이렇게 보다 보면 야 인도는 저 영원히 저거 해결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1920년대 30년대 미국을 보면 미국이 그래요. 미국이 인도랑 똑같아 지금 인도랑 교통이. 뉴욕이나 시카고에서 운전하고 사람들 걸어다니고 길거리에 사람들 아무데나 튀어나오고 차들 아무렇게나 지나가고. 아 맞아 그 흑백 그 자유화면 같은 거 보면은 맞아. 똑같아요. 그냥 그 신호 아무도 안 지키고 막 지나다니고 그냥 다 어기고 그런 걸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둘씩 그 뭐 나 하나쯤이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나 하나쯤이야로 하다가 우리 모두가 해버리는 게 돼버렸겠지만 그런 엉망을 하는 게 결국에는 나라도가 한두 명씩 계속 쌓이다 보니까 지금의 미국이 된 거거든요. 교통에 관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잘 지키니까 적어도 그런 생각을 결국 뭐 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굉장히 그 해안이시고요. 그게 막상 저는 배달로. 아니 정말 전 기후 문제를 보면 저게 딱 맞는 지금 하신 말씀이 딱 들어맞는 게. 모든 나라가 사실은 그 커브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인구도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지금 이제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결국은 이걸 막을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엔 발전시켜 줘야 돼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그런 어떤 발전에는 어떤 기술적인 발전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명, 윤리, 뭐 도덕성 이런 모든 어떤 사회 전반이 다 따라서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구 문제도 아프리카가 빨리 교육을 받아서 피임 문제도 여성들이 더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면 그 커브를 좀 더 빨리 우리가 끌어당겨 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구온난화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최 팀장의 노력도 외로운 노력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고난의 길로 돌아가세요. 네. 뭐 들고 다닌다고 뭐 직접 뭐 무슨 락앤락 같은 거를 내가 한참 열심히 할 때는 그랬죠. 좋은 행위였어요. 다시 네, 그렇습니다. 뭐 정작 지구에 도움이 된 건 없었지만 노력하셨네요, 그래도. 아,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여기에 어느 정도 자신의 불편함과 희생을 뭔가 감수할 결심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게 일단은 좀 나아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이 교수님 말씀 듣고 또 책 읽고 되게 반가운 게 뭐냐면 네. 제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와 깊은 생각은 아니었지만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우리가 해결한다고. 네네. 해결할 수밖에 없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게 된다. 네. 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해왔던 입장이라 네. 저도 이제 무슨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심각성도 알고 그리고 이 문제가 초래할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개연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전 네네. 세계적으로 네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해결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네. 다만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입을 것이냐. 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데미지를 감수하게 될 것이냐. 이게 맞습니다. 문제인데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뭐 에너지 아끼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실제로 힘든 거요. 실제로 사람이 죽고 뭐 예를 들어서 작물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 작물이 더 이상 이제 그 지역에 주 작물이 자라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주식을 잃게 되니까 그런 게 생겨나는 뭐 심지어 사회적 문제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네. 식량 문제. 예, 식량 문제는 사실 사회 문제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도 다 사실 고려하고 많은 고난을 겪게 되겠지만 멸망하지는 않는다. 네. 그리고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네. 정도까지의 네.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네. 지금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미 에너지 대전환이 시작이 됐고 저도 파토님 말씀처럼 반드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극복하면 뭐예요? 다 막 너덜너덜해지고 매드맥스. 예, 뭐 그렇게 되고 나서 뭐 그래 지구온도 다 떨어졌다 뭐 이러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거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비용이에요, 비용. 지금 이제 탄소를 돈으로 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탄소 가격이 1톤당 3만 원인가? 얼마 그 정도 하거든요. 유럽은 뭐 4만 원, 5만 원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탄소를 이제 돈으로 이렇게 재기 시작했고 탄소를 많이 쓰면 이제 그 돈을 많이 뺏어가요. 예.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탄소를 쓴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각국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전 단계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산업화를 벗어나서 이제 선진국 반열에 이제 갓 들어간 나라고, 이제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입장이 다 다를 것이고, 그런 나라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다르고, 비용, 그 나라들이 어떤 그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가는 데 대한 비용이 다 다를 거란 그렇죠.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뭔가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어떤 탄소 중립 정책 2050 탄소 제로 뭐 이런 플랜을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할 때 제일 중요한 논의가 뭐냐면 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데 그게 없어요. 얼마를 지불할지에 대한 비용이 없어요. 얼마 전에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네. 안을 내놨는데요. 그 안에는 비용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그냥 2050년까지 원자력은 몇 프로, 뭐는 몇 프로, 뭐는 몇 프로, 이란이한 4만. 목표치, 어디까지 줄이겠다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비용이 얼마나 들 건지를 모르면 제대로 된 플래닝을 할 수가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산정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고통스러운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얼마나 우리가 감내할 수 있고,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목적지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비용 산정부터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게 문제다. 이걸 해결하겠다라는 정책이 나오는데 그렇기 맞아. 때문에 여기 얼마를 쓰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경우가 사실 많지가 이게 않아요. 행정이라는 게 약간 네. 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이 일에 우리의 리소스를 네. 어디까지 집어넣어서 네. 이 일의 몇 프로까지 뭐 말하자면 네. 뭐 달성하겠다 이런 게 말하자면 행정의 네. 과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탄소를 정말로 하나도 배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뭐 제일 좋은 거지만 네. 이러려면 정말 희생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네. 예를 들어 우리는 뭐 예를 들어 뭐 남들 1.5도 줄이지만 우리는 2도를 줄이겠어라는 되게 네. 막 의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더 여기에다가 많은 리소스를 넣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럼 적정하라는 선에서 예를 들어 기업들이나 국민들이 너무 힘들지 않는 어떤 선을 잡아서 정확한 계획이라는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걸 명확하게 본 적은 그러니까 없고요. 이런 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정치인도 나오는 거예요. 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겁니다. 이런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거 네. 약간 노인들 사이에서는 되게 좀 핫해요. 네. 와닿나 봐. 네. 네. 예를 들면 좀 일본과 중국도 탄소 중립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일본 경우는 뭘 포기하고 뭘 선택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핵도 선택을 했거든요. 일본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뺄 거 빼고 그렇죠. 우리가 집중할 거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가이드라인이 선명해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다 있어요. 좋은 거 다 있어요. 그건 하나도 없고. 좋은 건 다 하겠다. 네.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포괄적이에요. 어떤 정치적인 공격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그런 왜 여러 그런지 이유가 모르겠어요. 있겠죠. 옛날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뭐 옛날 개발도상국일 때는 뭐 군관민이 협동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네. 그런 네, 식의 항상 그런 식의 얘기인데 네. 혹은 뭐 공무원 조직을 총동원해서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제 그 시대는 끝났거든요. 휴가마저 반납한 군인 장병들. 장병들이 정말 네. 막 메우고 있고 막 네. 그런 광경들이었는데 이제 지금 정말 그 시대는 끝난 거고 진짜 바뀌어야 되는데 역시 대선 후보 여러분들 네. 정책 이런 거 들으시면 네, 이런 쪽으로 우리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정치적으로 공격당하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렵지. 돈을 많이 쓰면 많다고 공격당하고 적으면은 허황되다고 공격당하고 이러니까 어렵긴 근데 하죠, 사실. 그 엊그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미국의 산불 대응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산불이 이전 몇 년하고도 완전히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미국의 산불이 일단 너무 많기도 하고 한번 났다 오면 뭔가 규모가 예전하고 완전 다르기도 해서 그 영상 보는데 너무 무섭던데요. 네, 네. 그러니까 어. 이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뭐지 소방관들이 직업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비수기라는 것도 좀 있고 네. 뭐 비수기 동안에 실제로 좀 뭐지 그러니까 투입이 되지 않으면서 뭐 이렇게 풀도 좀 쳐내고 일부러 약간 불 내서 불길 못 나가게 하는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 비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1년 심각하네. 내내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불이 계속 나다 보니까 예전처럼 대응을 해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단은 뭐 소방관들 주급 어디까지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빨리 조정해야 되는 문제들을 빨리빨리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주급 올리고 뭐 몇 뭐 명을 뽑고 어떻게 예산을 하고 어떻게 늘리고 예산 늘리고 구체적인 그러니까, 것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뭐 사실 예전에 약간 그 독재 정권 이런 그 리더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 건드리고 뭐 특별 지시하셔서 만전을 위하라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 갈아 넣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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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좀 이런 종류의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까지 별로 안 겪었지만 네. 좀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접근해야 되는 문제들이 이제 너무 많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환경이 진짜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꼼꼼하게 챙기는 것들이 어떤 정부한테나 되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그런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침수가 되는 어떤 지역이 있다던가 네. 아니면은 식량 문제로 굉장히 피폐해지는 지역이 있으면 그게 난민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 난민들을 그럼 주변 국가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맞아요. 네. 받아줄 것인가? 죽으라고 놔둘 것인가? 이런 문제는 이미 에너지 문제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아주 예민한 정치적인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강요할 수 있는가? 그 정부에게. 당신들 인간적으로 지금 모 나라에서 지금 난민이 3천만 명이 생겼는데
당신들 좀 받아줘야지 저 사람 다 죽으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기후 문제는. 난민 문제는 지금 이미 유엔의 어떤 큰 아젠다 중에 하나예요. 네. 이런 문제가 또 이런 기후 난민이 되고 이렇게 피해받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렇지. 또 피해를 받으니까 부자들은 이미 좋은 나라로 다 도망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찾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차에서 디젤 엔진 개발을 중단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뭐 머지않아 뭐 한 1, 2년 늦어도 1, 2년 이내에 가솔린 엔진 개발도 중단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를 안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국산화했던 엔진을 이제 뭐 해외에서 사서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전기차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큰 사실 변화잖아요, 사실. 회사의 의지와 선의와 상관없이 네. 탄소 배출권 내기 싫으면 당연히 그렇게 맞습니다. 네.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여론도 중요하고 음. 여러 가지가 이제 함께 움직여야 되는 맞습니다. 네. 정말 그 군관민이 옛날식의 그 기계적인 협조가 아니라 네. 예, 정말 유기적으로 네. 협조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 있으실까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제 책 제목에 빈칸이 있었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빈칸은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올바른 답을 찾을 것이다. 예요. 답을 찾긴 하는데 네.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에이밍이라고 하죠. 어디를 목표치로 보는 것인가. 6도인지 3도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 들 건지를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솔루션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사실 뭐 겁주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렇죠. 기후 위기에 대해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이렇게 빨리 이제 대응하자라는 걸 충분히 만들어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현실적이고 좀 더 우리 국가에 맞는 또 우리나라 입장이 있고요. 그래서 뭐 탄소 문제는 글로벌 이슈고 에너지 이슈는 결국 국가의 문제거든요. 에너지 안보가 필요한 문제니까요. 네. 이런 것들을 적절한 선에서 찾을 수 있는 기온의 목표치, 네. 비용의 목표치,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탑 위에서부터 설계를 해 나가야지 강론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사실 이런 목소리 사실 목마른 그런 거 아닙니까? 다들 뭐 그렇죠. 지구는 망했어라던가 아니야 괜찮아라던가 이런 어떤 극단적인 사이에서 네. 우리가 지금 이런 건 확실해 보이니까 얼마를 들여서 뭘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정도 돈은 있으니까 이 정도 돈을 쓰자라는 이야기가 사실 되게 맞아요. 목마른 이야기입니다. 네, 네. 이 겁만 주지 다들. 네. 그리고 이 교수님처럼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겁도 먹고 그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네,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그 오존층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겁을 네. 엄청 줬기 때문이기도 한데 네. 그 시기가 이제 또 넘어가서 넘어가고 이제는 있어요. 정말로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답을 찾을 것인데 네. 올바른 답은 어디에 있으며 네. 이 올바른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면에서 어떤 식의 노력을 또 때로는 고통을 또 감내해야 되느냐 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그 시기가 아닌가 이제는 맞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아인슈타인의 화장실은 역시 저 오프닝의 흐름을 이어받아 오늘의 주제에 맞게 우리가 지구를 탈출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네. 네. 자, 뭐냐 하면 네.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나사에서 2019년에 이미 2년 전 얘기지만 나사에서 2019년에 1억 달러를 예산 편성을 합니다. 어디에 편성을 하느냐? 1,000억 원. 네. 핵 추진 로켓. 오. 핵으로 추진하는 로켓입니다. 옛날에 하다가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이제 또 드릴 건데 네. 하려다 말았던 거 아닌가? 네. 사실 조금 했었어요. 음. 네. 50년대. 음. 이 핵 추진 로켓이라면 좀 무시무시하죠, 사실. 네. 예, 무시무시하고. 근데 이게 지금 나사에서 이걸 승인한 이유가 2035년까지 사람을 화성에 보내겠다는 게 나사의 목표니까 그것에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꽤 많은 돈을 투자를 한 거예요. 좀 빨리는 가겠네요. 빨리는 갈 수 있죠.
사실 꽤 빨리 갑니다. 지금은 이제 한 9개월 걸린다고 본다면 네. 3개월로 줄어드니까. 아, 오. 3개월이면 근데 이 사람을 태우고 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오. 9개월하고 3개월은. 그러네요. 터져 죽지 않는다면. 네. 온전하게 도착만 한다면. 네. 네. 터지는 건 뭐 저기 뭐지 석유를 가다 터져서 죽으니까 아, 그렇죠. 근데 네. 핵은 또 핵 밑에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좀. 걱정이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럼 어떻게 된 거냐? 1958년에 그 미국식으로 발음하자면 오라이언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죠. 네, 오리온. 네, 한국식으로 말하면 오리온이고요. 한국 및 전 세계 나머지 세계식으로 말하자면 오리온이고요. 네. 이 오라이언 프로젝트가 58년에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이 바로 핵 추진 로켓의 실험이었어요. 근데 이 핵 추진 로켓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왜? 원리가 뭐였냐면 로켓에 그러니까는 이 우주선의 뒤에 이제 엔진을 다는데 그 엔진이 실제로 원자 폭탄이에요. 네. 원자 폭탄을 터뜨려요. 네. 지상에서부터 그렇게 출발해. 아 진짜요? 폭발력으로. 폭발력으로. 네. 근데 원자 폭탄은 작아요. 이게 좀 아, 뭐 그러면 안 커피캔 되겠죠. 정도 한 주먹보다 좀 큰 정도인데 네. 그럼 납진 같은 거 안 떨어지나요? 떨어지죠. 네. 뭐 그게 중요합니까? 뭐 아, 네. 납진이. 근데 생각해 보시면 1950년대는 네. 그 핵 디스토피아와 핵 유토피아가 공존하던 아, 사고가 맞아요. 시대예요. 겁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 그래서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때만 해도 이제 살짝 분위기가 변하긴 하는데 58년만 돼도 네. 이 50년대 초반 이럴 때는 그 뉴멕시코나 네바다에서 핵무기 실험하면은 사람들이 단체로 구경 관광 가가지고 네. 가족 관광 가서 애들이랑 할아버지랑 같이 손잡고 이제 그 버섯구름 구경하고 네. 이러던 시절이거든요. 또 빌 브라이슨이 쓴 자기 어렸을 때 이렇게 추억 같은 것을 에세이에 보면 그게 자기 진짜 아기 때 엄마랑 같이 핵 실험하는 거 버섯구름 보러 가고 그런 얘기 나와요. 엄마 수영 보고. 나 때는 말이야. 아, 진짜 정말 버섯구름. 나태썰의 끝판왕. 네. 너 임마 버섯구름 본 적 있냐? 자 이런 시절을 이 직후였으니까 이 낙진도 한번 안 뒤집어 쏘먹은 것들이. 무슨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 무슨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어쨌든 이게 그래서 조그만 이 커피캔만한 이제 원자 폭탄을 터뜨리는 건데 네. 한 번 터뜨리면 가속이 될 거 아니에요. 펑 하고. 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터뜨리면 거기서 또 가속이 펑 하고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몇 초에 한 번씩 작은 원자 폭탄을 계속 터뜨려서 대기권 그까지 도달을 하게 되고 네. 넘어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궤도를 탄 다음에 다시 이제 이걸 터뜨리면 계속 가속이 되는 거예요. 가속이 되고 우주에 들어가면 이제 우주에서는 관성이 무한대니까 계속 이제 속도가 유지가 되잖아요. 네. 거기서 이걸 한 번 터뜨리면 그만큼 또 속도가 또 붙죠 가속이 바로. 되죠. 네. 이런 살아있다면. 식으로 네, 살아있다면 네. 잔뜩 아니야 원자 죽어서도 가속은 될 거야. 그렇죠 가속은 돼. 네. 나의 일부가.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원자 폭탄을 많이 싣고 계속 터뜨리는 방식으로 지구에서부터 발사해서 우주로 간다는 거였어요. 네, 네.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될 리가 없죠. 네, 당연히 탈출 속도고 뭐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계속 이제 터뜨리면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는 영상을 봤는데 이게 CG인지 실제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주선이 크지 않은 그리 크지 않은 이런 시험용 우주선 같은 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요만한 건 아니고요. 꽤나 그래도 사람이 들어갈 만한 네, 네. 마치 느낌상으로는 저 달 착륙선 크기보다 조금 크든가 뭐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그게 이제 펑 하고 터질 때마다 한 번씩 뻥 점프를 한 거예요. 펑 이러면서 올라가는 광경을 영상으로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게 저런 짓을 했구나. 그게 아마 TNT로 시뮬레이션 한 걸 겁니다. 아 그렇겠죠. 네, 설마하니. 약하게. 네, 설마하니. 네. 근데 이걸 이제 오라이언 계획 때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은 했죠. 방사능 같은 게 또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있는 쪽으로 날아올 수도 있고 뭐 또 블래스트 웨이브, 네. 쇼크 웨이브 같은 게 올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쪽에서 반사판도 이렇게 만들고 해가지고 아니 그 일단은 만약에 우리나라 위로 지나가면 어떡해요? 그 약한 폭탄이니까 이렇게 네. 막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게 뭐 흩어질 거라. 중요한가요 지금? 지금 말이야. 자기네 나라에서 완전 중요할 것 같은데. 자기네 나라에서 사람들이 있는데서 이걸 쏠 생각을 했는데 뭐 그걸 걱정을 했겠어요 그때. 네. 근데 어쨌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되죠 당연히. 네, 다행히. 그런데 이것의 효력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이걸 실용화했다면 태양계 내 어느 곳에까지도 1년 내로 갈 수 있다. 오. 정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추진력인 거예요 사실은. 장점은 확실하네요. 예, 일단 아. 지구 벗어난 다음에 또 우주 공간에서 계속 또 추진을 하면 네. 가속을 하면
그러니까 태양계의 어디라는 거는 지금 뭐 명왕성을 빼더라도 현재 관점에서 해왕성까지 지금 가려면 뭐 10년, 8년 걸리는데 1년 내로 다 할 수 가서 있다. 계속 할 수 있으면 굉장한 거죠, 사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폭탄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지금 하는 건 이건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네, 예를 당연히. 들어서 작게 만들고 무인 프로젝트로 하면 좀 그럴듯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우주에 나가서 만약에 폭발을 시작하면 어쩌면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역시 원자력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공포가 있고 뭐 원자 폭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많은 공포가 있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우주에 나가 쓴다고 해도 우주에 나가 쓰려면 원자 폭탄 조그만 걸 실은 우주선을 일단 우주로 올려 보내야 되는데 그러다 떨어지면 그렇죠. 그죠? 네네. 원자 그쵸. 폭탄들이 우르르 다행히 터지진 않았는데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고 그렇죠. 이런, 예. 그 집에 이렇게 집 뒤에 천장 쾅 뚫고 들어와서 원자 폭탄이 커피캔만 더 떨어져 있는데 이거 네. 불발탄인 거 건드려 보다가 폭발하고 막 이제 이런 위험을 또 우리가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만드는 건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이건 아니고 다른 방식입니다. 이거는 뉴클리어 서멀 프로포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열 방식. 열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물 끓이나요? 아니죠. 예. 전기기관. 물을 끓이는 건 아니고 우주 네. 전기기가. 네. 액체 수소를 끓입니다. 액체 수소를 끓인다고요? 끓인다는 말은 웃기지만 가스로 네. 만드는 거죠. 가스로 만들어서 액체 상태에서 가스로 만들면 이제 부피가 훨씬 커지고 그 추진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액체 수소를 이제 데우는데 핵을 쓰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열이 많이 필요하니까. 다른 걸로는 좀 어려운 거고. 네, 다른 걸로 액체 수소를 뭐 끓일 바에는 그냥 일반적인 로켓을 쓰는 게 차라리 낫지. 태우는 게 도움이 안 낫죠. 되니까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이 액체 수소를 섭씨 2,400도 넘게까지 가열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기체가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추진력이 나오는 기체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사용하면 화성까지 3개월이면 갈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나사가 실제로 돈을 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핵 분열을 쓰지만 나중에 이제 핵 융합이 가능해지만 핵 융합 엔진을 쓰면 훨씬 더 이런 말 하나만 한 네. 얘기인데요. 핵 융합 되면은 우리 당장 발전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뭐 여기다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러면 훨씬 더 빨라지고 뭐 방사능도 안전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관점이 우리는 여기에 사람을 태우고 가면 위험할 것 같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방사능도 네. 나오고 뭐 핵이 연료가 실려 있는 상태니까.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는 일반적인 핵 발전소의 한 몇 배 정도의 온도를 내는 훨씬 뜨겁. 훨씬 뜨겁고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핵 발전소보다 사실 더 강하고 어떻게 뭐 반대로 말하면 위험한 그런 상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논리가 또 뭐냐면 9개월간 화성 갈 거를 3개월로 줄이면 이 핵 물질을 통해서 받는 방사능보다 우주에서 오는 우주 방사능을 받는 게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시간을 줄일수록 오히려 방사능의 문제는 노출되는 거. 우주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방사능 문제가 덜 받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설사 여기서 좀 방사능을 받아도 네.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좀 기묘한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사를 설득을 해서 아마 돈을 1억 불이나 1억 불이면 1,000억 원이잖아요, 그죠? 네,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그 핵 발전소 같은 걸 실은 로켓을 우주로 보내야 되는 거고, 이걸 역시 가다가 떨어진다거나 뭐 온갖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런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구 대기권 올라가서 그 궤도 올라갈 때까지는 핵연료를 안 써요. 왜냐하면은 올라가는 동안에 그 가동된 네. 핵 발전소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일단 지금. 저는 네. 원자로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걸 못 보이는데요. 원자로가 이 머리 위로 지나가고 있는 그건 전혀 안 되겠어요. 네. 아무리 가동되고 있는 네. 아무리 우리가 설득을 해도 네, 그 그거는 설득하기가 전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올릴 때는 또 화석연료를 써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식으로. 네. 아무튼 여기에 또 사실은 그 발사체 궤도까지 올리는 발사체 가장 연료가 많이 들잖아요. 네, 그 페이로드 일단 로켓 다 엄청나게. 버리는 거니까 네. 다 연료 탱크랑.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사실
그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 제도가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일단 시간을 엄청나게 줄이니까. 하지만 네. 일단 궤도에 올라가서 이 엔진을 쓰면 3배 속도로 갈 수가 있다. 오. 라는 거니까 이걸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뭐 목성, 위성 이런 데가 말하자면 사람이 직접 갈 수 있는 거리라는 느낌으로 좀 다가올 수 있잖아요. 다가오죠. 네. 지금은 6, 7년씩 걸리지만 이게 이제 3분의 1로 줄어들면 그래도 6, 7년도 길긴 하고 2, 3년도 길긴 하지만 그리고 갈 수는 감옥에 있는데. 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6년 징역 사는 거고 2년 징역 사는 게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 회사 살 것 같은데요. 아, 그러게 일론 머스크 할 것 같은데 진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놓는 거지. 우리 스타쉽이 이제 핵일로 달았어. 핵로켓이야 이러면서. 네. 그래서 네, 이게 아마 거기랑 할 거예요. 블루 오리진이랑. 아 그래요? 네, 제가 그 적에도 뭐 그때 방송에서 잠깐 본 것 같았는데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하는 거. 네네네. 네, 또 뭐 제가 본 이 영문 기사에는 또 그런 얘기는 없긴 한데 이건 뭐 블루 오리진이 뭐 인터뷰하는 데서 언뜻 네.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쪽 개발하고 있다고. 어쨌든 간에 이런 기술들이 이제 잘 되면 정말로 우주인들의 건강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우주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 폭도 넓어지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이다. 뭐 무인 유인 다 이제 그런 생각이 되는데 역시 핵은 이게 약간 뭐랄까 그 뜨거운 감자의 측면이 있어서 이게 정말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는 그렇죠. 궁금하죠. 네. 근데 이런 식의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우주로 나가서 저기 라그랑주 지점이나 뭐 이런 데 좀 먼데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핵미사일을 터뜨리면서 추진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보다 훨씬 빠르니까 그게 오히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중 핵 로켓이 된 거죠. 네. 우주까지는 이걸로 간 다음에 거기서는 핵미사일 터뜨려가지고 지난번에 했듯이 오리온 기획처럼 그런 식으로 목성 이성까지 가면 정말 1년 내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을 것 아니면 같은데. 우주 정거장 같은 데서 그렇죠. 조립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라늄만 딱 거기 예, 하죠. 그 조립하는 사람들이 좀 싫어하긴 하겠죠. 우리는 뭐 여기서 뭐 괜찮은 거야? 우리는 이래도 뭐 괜찮다. 어차피 뭐 우주니까 괜찮아. 막. 우주니까 그런 거 괜찮다. 사람이 하겠습니까? 아, 로봇이 그쵸. 하겠죠. 네. 어차피 물 속에선 젖을 수 없어. 막.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네. 옛날에 50년대 말도 안 되는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 새로운 기술로 되살아나서 다시 우주 계획에 쓰일지도 모른다. 뭐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이 배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미국은 2035년에 이때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걸 활용해서 앞으로 우주 탐사를 또 나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가 지구를 탈출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저는 이제 지구가 정말 못 살게 되면 그 아까 그 폭탄 우주선이라 타고 나가려고요. 그 핵폭탄 우주선이라 타고 탈출을 해야지 일단 네. 화성으로 가서 네. 화성에서 새 인생을 이렇게 뭔가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척 하다가 이제 탈출망구 찾고 우리 계시는데 안심시킨 다음에 자기가 탈출하려는 되게 다들 나쁜 사람 열심히들 있잖아요. 해보시고요. 저는 이제 계속 시키다가 화성으로 도망가겠습니다. 나쁜 사람 같네. 약간 전형적인 빌런이잖아. 좀. 네. 자, 이렇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옛날에 폐기됐던 기술도 새로운 식으로 또 사용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올바른 답을 찾을 것이다. 예,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지금 뭐 덥고 힘들고 지금 뭐 불도 나고 여기저기 뭐 저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캐나다에 제가 살던 캐나다에서도 불 나고 그리스에서도 불 나고 여기저기서 참 되게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로드스섬 같은 데는 그렇게 큰 데가 아니에요, 사실. 그 저는 걸어다니면서 거기를 여행을 웬만한 데는 다 보고 다녔고 네. 올라가서 위에 높은 데서 뭐 산에서 그 옛날 저 그리스 기둥들이 있는 데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다 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기사를 읽다가 제가 그 미국 숫자 읽는 거 약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숫자를 잘못 읽은 줄 알고 몇 번은 다시 했는데 무슨 얘기였냐면 그 미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억 5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500만을 내가 잘못했겠지 하면서 다시 세고 다시 세고. 폭염주의보가 미국 네. 인구가 3억 5천이 안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절반 가까이가 네, 지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그래서- 밴쿠버 제 살던 밴쿠버도 얼마 전에 48도인가 뭐 이렇게 밴쿠버 올라가가지고 같은 데가 어떻게? 거기 한여름에 30도가 안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긴 냉방기도 잘 없는데 얼마나 고생들 했겠어요 며칠 동안.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네. 인류는 네.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희 네. 소개 제대로 안 해드린 것 같지만 한 달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블랙피쉬라는 출판사에서 네. 나온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저 부제로는 재밌습니다. 지구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가장 쉬운 기후 수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김ben민 교수님이 지으셨고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읽어보셨던, 지금까지 접하셨던 부분들을 다 정리하면서도 좀 희망을 갖게 되는, 오늘 방송에서도 들으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럼 저희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네, 다음 주에 저희 3태 성주로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ben민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